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1심 판결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그 결론이 나야지 이제 유무죄가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 문제가 거론된 것이 22년이죠. 네. 1990년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그다음에 또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 또 대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거론됐던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은 이제 결국은 22년 만에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기소한 16개 혐의 중에서 7개가 관련돼 있다. 예. 다스 비자금 문제, 뭐 우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BBK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된 것이 결국 다스 관련이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권력이라든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든가 대통령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결국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법에 의한 재판부의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했는데 중요한 판례를 이번에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각 당의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뉘앙스는 좀 다르죠. 네. 일단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필 규정이라기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그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권에서도 이거를 경계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귀결돼가지고 응징을 하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이 큰 상황에서 판결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 정권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심을 해야 하는 거고 예.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바른정당이 얘기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번 기회에 좀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생중계 화면은 뭐 시간 때문에 못 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말이 들렸잖아요. 네. 그럼 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항소를 하겠죠, 당연히. 네. 검찰에서도 할 겁니다. 이 네.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실상 자기 형 이상은 씨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주변의 측근들이 그러니까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주변 측근들이 그걸 다 옹호해주고 그걸 다 용납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권력이 넘어가면서 가장 그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부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네. 결국은 그런 정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결국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다스라는 회사, 법인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서 편익을 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비자금도 만들고 비자금 그리고 또 자기 아들한테 또 그걸 또 경영권을 실질적 경영권을 넘겨주고 또 경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신 대통령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아는 거 아니냐. 1심 판결에 우리가 주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나 이 부분도 10년이 지나고 이런 경우에는 다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편법적인 걸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에 보여줬기 때문에 항소하고는 항소에 또 재판부가 또 다르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형량에 대한 문제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홍준표 대표 개인의 발언을 개인 전문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가 지금 그래도 명목을 유지하면서 뭐 제기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과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야 뭐 말씀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서 좀 안 다뤄주시는 게 보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노이즈 마케팅에 맞들리면은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우울한 태풍 전야라고 하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이 너무나 맑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이런 하늘을 못 보느냐는 거죠. 끊임없이 태풍이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사정기관이 결국은 권력에 춤추어서 면죄부를 줬던 사례가 아니냐 이번 재판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재판도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이 다스 관련해서 BBK 관련해서 일단 다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또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사정기관 권력기관이라는 곳이 이번에 법원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은 뭐 정치검찰 얘기가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이런 권력에 의해서 춤추는 종속화되어 있는 이런 사정기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사정기관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국회에서 나왔던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재판 결과는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업무 추진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야에는 식당에 가지 말고 삼각김밥을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삼각김밥은 근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까는 게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진짜 저녁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예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렇게 일하는 것은 뭐 국가를 위해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굳이 삼각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이러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해명은 물론 이제 뭐 술집을 갔다, 호프집을 갔다, 뭐 이삿가를 갔다 그런 게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만 예. 해명은 일을 하려고 그랬다 주말에 나와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잘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업무 추진비 문제는 결국 노리는 건 업무 추진비인데 결국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정도는 청와대에 좀 경종을 알리고요. 그래도 공무원들의 경종을 알려서 예. 한 푼의 세금이라도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전 됐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또 질타하고 폭로적으로 가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 이제 심재철 의원의 폭로도 결국은 지금 뭐 상당히 100만 건이나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큰 건이 있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막 심대한 타격을 주는 예.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돌려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재부하고 같이 고소고발했잖아요. 예, 서로가.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하면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니까 국정 운영이라든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 폭로전 난타전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냐. 그 정도 수준이면 전 됐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업무 추진비 지금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이후에 계속 그게 불꽃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이거는 양쪽에서 네. 어찌됐든 계속 한번 물었기 때문에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걸로 기회로 국감하기 싫잖아요. 예. 여당에서는 당연히 싫을 테고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그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하겠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양쪽 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게 아쉬운 게 이렇게 되면 국감 자체가 국민들한테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처음에 이거를 정부에서 그렇게 대응할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예. 조용히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공개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반납해라 이러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겁먹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조용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내용이 별거 없는데 왜 그렇게 사건을 키웠느냐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것만 계속 관심을 갖다가 결국 이게 호재가 또 생긴 거란 말이죠. 예.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여당에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기 전에 네.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상화하는 과정 그리고 양쪽에서 고소도 좀 취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치겠다. 그리고 취하하고 앞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고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뭔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국정감사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 국정감사가 보통 보면 정말 이름 그대로 국정감사가 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국감은 어떻게 그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여당도 정부 여당도 대책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문제, 최저임금제 문제, 또 자영업자에 관련된 문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현재 현안이고 이것을 국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감에서 다룰 때 야당의 질타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당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금 산적한 경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경제 성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공정한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얘기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이제 예산안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혁신 성장, 기업 투자 얘기할 때 규제 혁신이거든요. 네. 그거 국회가 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그걸 여야가 규제를 지금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철폐해 줘야 돼요. 그건 청와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안을 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좀 합의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국감과 이후에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이런 네.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소장님께서는 국감 핵심 현안들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가 있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 한반도 철도 연결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들 법적 근거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알듯이 청와대 북한과 미국과 회담에 따라서 이거는 갈라지는 거고 예. 야당에서도 그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당에서는 우리 이번 국회에 있어서 수비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대표가 얘기를 하기로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얘기했지만 남북 군사 협정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얘기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여당의 국회 보이콧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예. 실제로 이게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난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유형과 내용을 공개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있는 것 자체도 그건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그걸 뚫는 방법을 또 시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과연 존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이 자체보다도 국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위협을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해야 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뭐 싸우느라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당 전원책 변호사를 조광특위 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썰전을 보면 올 단두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20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은 모두 지금 갈아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요? 제가 주변에 보수 정치 세력 관여하고 있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그거는 기존의 한국당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를 벗어날 수 극복하려고 하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 전원책 변호사로 나타나서 정말 칼을 휘둘러 갖고 진짜 한국당이 변하는 모습을 과거의 구세력이라든가 어떤 과거에 온당치 못했던 정치 생각을 벌였던 사람들과 연루된 사람들 쳐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전원책 변호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또 사실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나오는 얘기는 현실이 그렇게 갈 수 가능하냐. 라는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공천의 문제가 아니고 예. 당협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과연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엔 TK 지역인데 네. 한국당의 가장 기반인 TK 지역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냐. 중요한 것도 새로운 인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쳐내면 뭐 하겠어요. 예. 새로운 인물들이. 과거의 Y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구세력들, 하나회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개혁수를 영입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당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언론 매체에서 보여줬던 자기의 이념 성향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한국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남북 문제와 민주주의에서 좀 변화해야 되는 좀 중도 보수주의라든가 예. 흔히 얘기하는 함적 보수주의라든가 이러한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상당히 오른쪽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는 신념이 차 있는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진 분의 어떤 정당 이데올로기로서의 어떤 명분과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김병준 비대위원회가 자기 자신이 결국 책임진다 그랬는데 예. 네.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안 했으니까. 예,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개파가 없으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 없으면은 칼자루 휘둘릴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에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더 어딘가에 경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일정 정도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하는데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인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보면은 김병준 시스템과 전원책 변호사 개인도 통합 전대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통합전대라고 하는 성과물을 가지고 넘어가야지 그나마 그 다음에 미래도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한 일이 있을 테고 그걸 버텨내기에는 지금 체력은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